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북한이 말입니다. 하다 이제는 미사일로 청와대를 폭격하는 컴퓨터 그래픽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픽 실력이 어째 좀 신통치 않습니다. 북한 미사일 파괴력도 그렇게 신통치 않을 걸까요? 잠시 후 북한이 공개한 영상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딱 7일 남았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교차 투표라는 단어를 일면 제목으로 썼습니다. 교차 투표 역대 최대 110만 플러스 알파표다. 교차 투표가 그런데 무엇이냐? 지역구 후보와 비례 정당을 엇갈려서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역구 후보에 이 당 소속 의원을 찍었는데 이 당이 하는 행태가 옥새를 들고 튄다든지 등등으로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당을 찍는 그런 걸 교차 투표라고 하는데 지역구 후보 따로 비례대표 정당 따로 선택하는 교차 투표 여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네, 한국일보 이번 격전지 중 광주 서구 을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양양자는 참신한데 당이 헛발질해. 그렇다고 천정배는 호남 내세워 자기 정치하고 있다. 광주 서구 을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양자 대 천정배의 이 싸움에서 천정배 의원의 지지율이 39.5, 48.6, 42.7. 양양자 후보로서는 매우 뼈아픈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유세 강행하고 있는 각 당 대표 지도부. 그런데 그들만의 목 관리법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무성 대표 병원 가고 물 마시고, 김종인 대표 목캔디 자주 먹고, 그런데 우리 안철수 대표 용각산 틈틈이 섭취합니다. 또 우리 안 대표하면 오해하실까 봐 우리 김종인 대표, 우리 김무성 대표, 우리 안철수 대표. 선거는 공정해야 되니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20대 취준생이 정부 청사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입한 것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 합격자로 자신의 성적을 조작한 뒤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까지 껴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대 취준생이 정부 청사를 침입하던 그 당시는 북한이 만행을 저질러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테러 경계를 강화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20대 취준생 한 명도 못 막는 정부 청사의 대테러 경계 수준 알만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잠시 후 그 이야기 공개하고요.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 돌리면 나옵니다. 메이저리그 우리 박병호 선수가 첫 안타를 쳤는데 그런데 이를 벤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김현수 선수의 표정이 매우 시무룩합니다. 그런데 김현수 선수가 마운드에 등장할 때 볼티모어 팬들이 야유를 퍼봤다고 합니다. 우 이렇게 야유를 퍼봤다는데 도대체 그 사연이 무엇인지도 잠시 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다시 총선 D-7. 각 당이 보는 의석수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각 당의 엄살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125석이 최악이다. 더민주는 90석, 국민의당은 28석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과연 이번 총선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는 12년 만에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졌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제목에 물음표를 붙이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마케팅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일보는 12년 만에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당 서울 후보들 포스터에 이 박 대통령의 사진을 빼고 있다 이 얘기인데 과연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진 건지 물밑으로 더 강화된 건지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입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장사정포로 우리 청와대를 무자비하게 폭격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정부 청사도 타겟이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군의 정밀 타격 훈련의 반발에 대규모 화력 훈련에 이어 최후 통첩장까지 내놓았던 북한. 공개 사과와 공개 처형은 청와대와 반동 통치기관들을 사정권 안에 잡아놓고 징벌의 선제 타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장거리 포병대의 최후 경고이다. 이번에는 최후 통첩에 불응한다면이라는 제목의 1분 20여 초짜리 영상을 통해 청와대 타격을 위협합니다. 이 영상에는 서울의 좌표를 찍은 뒤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장사정포로 쏘아 올린 포탄이 서울 상공으로 날아가 청와대를 공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어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와 국정원 등 우리 정부 주요 기관을 파괴하는 장면도 펼쳐집니다. 영상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이란 문구로 마무리됩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내놓은 협상 요구가 허언임이 드러난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청와대 지붕이 지금 마지막에 두 동강 나는 그런 장면까지 공개가 됐는데 워낙 컴퓨터 그래픽 수준이 조약해서 무섭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계진 전 의원님 나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가 두 동강 나는 장면을 보니까 섬뜩한 측면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한 나라를 이끄는 그래도 지도자인데 그 나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네. 만화 영화를 즐길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생을 해봤겠습니까? 뭐 참 어려움을 당해봤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것만 보고 충성하는 사람만 봤고 그 이제 필요하면은 불꽃놀이처럼 미사일을 막 쏴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했겠죠. 물론 그 영상 조악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웃을 수 있는데 예.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그들이 공격한다면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조악하지만 이것은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예. 두 가지 얘기를 조약하지만 끔찍한 하고 얘기다. 싶습니다. 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세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상이 공개된 그 영상이 이제 그 대남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됐는데 그와 무관하게 북한이 또 나중에 협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3일 날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국방위원장 담화를 통해서 협상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담화를 대기한 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반응도 나왔어요. 러셀 차관보가 외무부 차관보가 얘기하는데 차관보라면 미국의 이제 정식 입장이죠. 그 미국에서 러셀 차관보가 핵을 동경을 하면 육자 회담에 열릴 수 있고 육자 회담에서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 협상까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이중의 양면 공세, 늘 북한이 하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예.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위협과 이런 메시지를 하고 한쪽으로는 또 협상하자는 그 메시지, 늘 전형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나오는데 북한의 속셈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물론 저것은 뭐 우레메 수준의 그 조악한 CG로 웃을 수도 있지만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도, 예. 목적 이런 거를 우리가 꼭 간파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국방부를 예전에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북한이 장사정포로 이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 전략을 잘 알고 있는데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처음 시나리오는 북한이 장사정포를 겨냥을 하고 이렇게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사정포가 불과 수분 만에 워낙 북한과 마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밤하늘을 멋있게 갈라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청와대 상공을 향해서 얼마든지 타격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북한이 늘 협박용으로 언급했던 건데 김병민 전 의원님,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자신들의 이 협박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담아서 공개를 했다. 네, 아마 지금 북한이 저 영상을 공개한과 동시에 바로 협상 카드를 내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 정성 의원님이 얘기한 화전양면의 전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대북 제재 카드가 굉장히 뼈아팠다라는 생각은 아마 분명히 듭니다. 이게 예.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한미일만의 삼각공조로 북한을 제재를 한 게 아니라 EU가 참여하고 더불어 중국이 과연 진짜 우리 북한을 압박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졌을 건데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강도의 제재 체제를 강하고 있고 예. 이 과정에서 러시아까지 지금 힘을 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이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정말 국가의 존립잔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것 같고 그래서 그 협상을 위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는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북한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북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지 않게 안정적인 체제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 던졌다고 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지난달에 우리의 그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들이 슬슬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한마디 보태보자면은 우리 돌직구쇼 열심히 보신 시청자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북한이 꼼짝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훈련이 마무리 단계예요, 사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막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게 나를 봐달라는 게 대화에 대한 신호도 있고 이런 동영상에 대한 신호도 있고 미국 측에서도 얼마 전에 그 한국 당국이 전략 자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전략 무기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이야기한다고 불만을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북한이 계속 이 보이는 거는 북미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거는 김병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제재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찍, 당근 골고루 써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는 너무 뒤처지면 안 된다. 항상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지 북한, 미국, 뭐 북한, 러시아, 북한, 중국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 협상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쥐고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마 북한의 김정은도 코웃음을 칠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탐구 영역 첫 번째 뉴스를 공개합니다. 방금 북한 장수정포가 두 동강을 냈던 건물 중 하나인 이 정부 청사에 20대 취업준비생이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담당자 컴퓨터까지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영화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이야기. 동아민 논설위원신 정성희 위원님, 이거 사실입니까? 우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제주도에 있는 대학생 졸업 예정자인데요.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7급 공무원 시험은 그 학교장 추천 시험이에요. 6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총장이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추천이 된 다음에 2단계로 첫 번째는 이제 시험지를 훔치려 했답니다. 처음에는 인사혁신처가 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걸 알고 시험을 이제 처음에는 시험지를 훔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시험지를 조작을 했는데 우선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서 저기 청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여러 번 가보지만 굉장히 경비가 삼엄합니다. 정부 중앙청사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증이 있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출입증과 그다음에 신분증을 낸 다음에 저기서 나온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1층에 있는 체력 단련실에 어떻게 무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서너 번 걸쳐서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공무원증 하나를 훔쳤습니다. 공무원증, 출입증을 하나 훔쳐서 그 인사혁신처에 있는 시험관리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집요하네요. 예. 이번에는 그 훔친 공무원증을 가지고서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서너 번 만에 들어가다가 인사혁신처의 인사 담당관실에 들어가서 그 담당 PC를 뚫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해서 어떻게 PC를 뚫을까 비번이 있을 텐데 비밀번호가. 예. 비밀번호를 피하기 위해서 리눅스로 접속을 했답니다. 다른 운영체제로. 다른 운영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그 리눅스로 들어가서 그걸 뚫은 다음에 합격자 명단에 본인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것을 또 인사혁신처가 또 밝혀냈어요. 예. 대조를 하다가. 그래서 지금 체포가 됐는데요. 본인이 이 학생 얘기는 뭐 합격하고 싶어서 그랬다. 예.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네요.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이 정부 종합청사의 이 경비가 PC가 뚫렸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니 이문선 변호사님, 밤 9시에 몰래 훔친 출입증을 갖고 인사 담당자의 자리를 찾아서 정확히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에 자신을 올려놓고 또 몰래 탈출해서 제주도 집에 가 있어서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일각에선 지금 네티즌들은 이 사람을 취직시켜라. 어디에? 어디에? 국정원에. 어떻게? 국정원에 취직시켜라. 특채로 해서 북한 잠입 요원으로 쓰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야 특출난 재주를 이렇게 쓰다니 참 안타까운데요. 그 시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하지. 뭐 다들 능력이 갖고 태어난 능력이 다르니까 아마 공부 능력이 좀 덜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다들 뭐 지금 비판을 하는 거는 이 테러 경계 기간에 어떻게 청사의 보안을 유지했길래 이건 진지한 이렇게 얘기예요. 예. 쉽게 뚫리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요. 특히 그 체력 단련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쳤잖아요. 거기 체력 단련실에도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처음부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을까가 제일 미스터리거든요. 예. 이제 그 보안 체계에 문제가 생긴 거는 저는 다들 얘기하고 다들 이야기하실 테니까 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개인의 도덕성이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 보느냐고 얼마나 다들 피땀 흘려서 공부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쉽게 어디든 당연히 보안상 협점은 어디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자기 이름을 올려도 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인의 도덕성은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 보안의 문제점보다 개인의 도덕성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서 합격자 리스트와 애초에 만들었던 문서를 대조해 보다가 없던 한 명의 이름이 추가된 것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뒤늦게 경찰이 CCTV 등을 통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 용의자를 체포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요. 예. 처음에 몰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신분증 절취해가지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일을 하는 담당자가 누군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 책상에 다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죠. 예. 그 파일 중에서 어떤 파일이 있는가, 그것도 파일이 꽤 숨겨놨을 텐데 컴퓨터 그럼요. 내에서 그 파일에 접근해서 자기 이름을 올려야 되죠. 한 5단계 관문을 뚫어야 되는 거니까 참 임윤선 변호사님이 도덕성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쵸. 아, 내 시험지를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예. 뭐 합격자 명단의 이름을 이게 우리가 꿈속에서 생각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현실로 옮겼고 근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한 1, 2년 전에도 그 모 유명 로스쿨에서 학생이 계속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수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시험지를 빼돌렸었다. 예. 그리고 요즘은 대학마다 좀 이제 부끄러워서 안 알려서 그렇지 해킹 사건들이 한 학기 한두 번씩 일어나나 보더라고요. 성적 조작에 대한 거. 안 걸리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대학 학생의 이 성적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전자 보안에 대해 가지고 물리적 보안도 보안이지만은 컴퓨터 자료 같은 거에 대한 보안이 철저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 김병명 의원님 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등 도발 위협을 높여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전국 경계령을 내린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기간이었다. 정부 서울청사에는 국무총리실도 있고 각 장관들이 모이는 국무위원실도 있고 이게 대학생한테 정부청사가 뚫릴 정도라면 예를 들어 북의 간첩이 마음 먹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쳤으면 또 얼마나 더 쉽게 뚫릴 수 있었겠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얘기보다 좀 청년 세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 오죽 취업이 어려우면 공무원 이렇게 목을 맬까? 제가 행정학과에서 강의를 해요. 행정학과 학생들은 대다수 공무원이 되길 원하죠.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들 특히 이번에 왔던 이 제주도 학생한테도 묻고 싶은 게 왜 7급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까? 라고 좀 묻고 싶거든요. 예.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서 혹은 아니면 정말 철밥통으로 내 평생을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공무원이 되면은 편하게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지금 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출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유 시장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방면에서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본인이 국가에 대한 헌신하겠다는 마음 외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과정으로서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청년 세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이 정말 불행한 국가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만든 건 결국 우리 사회가 만든 거니까 그 사회에 대한 책임 역시 기성세대가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됐다면 무슨 짓을 할까요? 이 공무원이. 참 다행이고 이번 사태 누군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군가 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인사혁신처 거기에 누구 가장 높은 사람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것이 하나의 해프닝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친구 대단하네. 이렇게 볼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다. 아찔해요. 경비원을 절대 폭행하지 않았다. 멱살만 잡았다.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 그런데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목과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탐구 영역 두 번째 뉴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늘 사과할 때 이 진정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정성 없어 보이는 이 사과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병규 전 의원님, 예. 아니 사과문을 어떻게 올렸어요? 홈페이지에 딸랑 그냥 글만 게재했다는 건데요. 이 두 남녀가 연애하다가 헤어지자고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쁜 짓이다 이게. 네네. 그 참 정말 어처구니 없어 말이 안 나오는데 일단은 홈페이지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뭐 저의 불찰이다.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심력기조 죄송하다. 뭐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가 않죠. 예.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 정 회장에 대한 불만들이 속속도로 막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업체였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주들이 이 정 회장 문제 이번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은 그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납품하는 걸 가지고선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원래는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것도 본사에서 비싼 값에 자기 친인척 회사라든지 이렇게 납품하면 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치즈 원재료에 대한 납품을 가지고 장난쳤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예. 또 자서전도 썼더라고요. 나는 꾼이다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나는 꾼이다. 이것도 프랜차이즈 가맹주들한테 강매해갖고서는 결국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어허.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저는 참 웃겼던 게 이분이 평상시에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명함에 CEO라는 명칭 대신에 CLO라는 명칭을 썼다는 겁니다. CLO는 뭡니까? L자 중간에 L자가 러브의 약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건데요. 참 이 마케팅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가장 가져야 되는 게 진정성이거든요. 그런 진정성 없이 이런 식으로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거 이 사건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고요. 예. 앞으로 본인이 진정 어린 사과할 때까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과문 한번 다시 볼까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우현. 그런데 저의 불찰이다 라는 표현이 조금 의문스러운데 처음에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거짓말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불찰인 건지 아니면은 폭행을 한 것에 대한 불찰인 건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라는 게 이 피해를 입은 분이 정확히 본인이 때린 경비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그 경비원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됐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의문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데 피해를 당한 경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그 악수 청하는 척하면서 내 손을 잡더니 예.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제 턱을 강타했는데 저는 무심코 피하는 순간 이게 옆으로 피하려고 이제 빠지려고 그러는데 제 도망 못 가게 멱살을 잡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또 턱 거기 부위를 또 한 차례 또 가격하더라고요. 한 차례 더. 그러자 직원들이 강하게 이제 말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예. 예, 그래가지고 가게 뒷문 후 그쪽을 저를 밀치어 그쪽으로 감금 비슷하게 5분에서 10분을 거기에 갇혀 있댔어요. 직원들이 말렸다길래 정우현 회장을 말린 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이 경비원 분을 다른 곳으로 말려서 대피 아닌 대피를 시킨 해프닝까지 벌어졌군요. 정성유 위원님, 지금 보면 이렇게 때리고도 때리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한 셈이군요. 갑질을 한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지금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저런 식으로 직원이 아마 썼겠죠. 올렸는데 사과는 많이 알다시피 사과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즉각해야 되고요. 즉각해야 되고 직접 잘못을 한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컨대 내가 물러난다.
뭐 예를 들어서 돈으로 보상을 한다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종이쪽도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이거 딱 하나 올린 거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거니까 더 화를 공분을 더 사게 하는 거고요. 뭐 이분이 뭐 꾼이다라는 뭐 자서전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면서요? 그거 뭐 밑에 가맹점 업주한테 강매해가지고 나는 꾼이다. 보니까 폭행꾼이군요. 거짓말꾼이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우영 회장의 사과문을 보고 아,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구나. 이분은 안 미안할 겁니다. 아마. 안 미안할 거다. 갑질하는 사람 왜 안 미안하냐? 자신은 갑질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요? 갑질하는 사람들 특징이요. 자기 갑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순간 갑질을 안 합니다. 네, 아는 순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욕하는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조현아의 땅콩 갑질을 보면 같이 욕합니다. 저런 갑질이 어딨어. 예, 다 욕합니다. 그러해 놓고서는 그 전에 그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 폭행, 저런 사람 어딨냐고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갑질한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명함도 CLO로 파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는 정말 사랑을 펼치는 사회적 재단도 운영하는 훌륭한 CEO다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 사회가 너무 슬퍼요. 이 편의점 알바생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뭐 시식하는 분들 이런 다 파견직이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사람이 싫어진대 이 사회가. 정말 너무너무 갑질이래요. 줄 세우고 누가 누구한테 더 큰 소리를 쓰는 내 뒤에 누가 서 있나?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큰 소리 쳐야지. 내가 앞사람한테 받은 모욕 뒷사람한테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어쩌면 아주 심각한 이 불신까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침부터 조금 뭐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이 정우영 이 회장은 정말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과문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그 이해욱 회장이랑 이분을 뭐 고발을 했다라고 해요. 시민단체가 정우영 회장 고발했습니까?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폭행 혐의로 이 정 회장을 고발했다라고는 하지만 아마 뭐 합의금 정도로 해서 이거는 처벌 불이사가 있으면 처벌을 못할 테니까 합의금을 해서 처벌 불원 이사 표시를 받아낸 다음에 공소기각으로 끝나겠죠. 그렇지만 뭐 이분은 행동은 저는 생각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게 이 갑질의 고리예요. 이분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들한테 갑질을 했지 않습니까? 가맹점 업주들은 열받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럼 그게 이제 또 알바생들, 배달하는 학생들한테 왜 너 30분 만에 못 가냐? 이런 식으로 또 될 겁니다. 그럼 이 배달하는 학생들은 또 어디? 편의점 가서 이제 편의점 알바생한테 한다든지. 그럼 편의점 알바생은 이제 분풀이 할 때는 인터넷에서 어떻게 뭐 악플 달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회장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회장이라든지 외국계 회사한테는 나같이 이제 토종 브랜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갑질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갑질의 순환고리가 우리 사회에 형성이 돼 있다. 만인에 대한 갑질. 제 말을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똑같이 표현하시죠? 다시 좀 사과문으로 돌아볼까요? 이계진 전 의원님, 술김에 폭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절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경비원분께 찾아가서 2번, 3번, 10번이라도 제가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술김에 그런데 사실은 폭행했는데 술까지 먹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이분은 평생 의뢰 입장에서 한번 절실하게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소통이 안 되거나 갑의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되게 그렇거든요. 이제 군대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금방 온 이등병이 보초를 서는데 사단장이 들어오는데 이걸 그대로 배운 대로 했어요. 정지 누구야 손들어 암구어 딱 하는데 사단장이 그대로 다 했어요. 사단장이면 벌써 별 보고도 이거 하고 다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단장이 영창 보내가 아니라 휴가 보내. 휴가 보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정부 청사 뚫렸잖아요. 이 경비원 잘한 사람 아니겠어요? 10시 되면 문 잠그라 그랬으면 잠궜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경비원을 칭찬을 했어야죠. 칭찬을 했어야 된다. 근무 규칙이 그러냐? 잘했다. 이렇게 돼서 옳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의뢰 입장에 안 서본 사람이
갑자기 뭐가 됐을 때 이런 횡포를 하는 거죠. 예, 사이탐구 영역 이번엔 세 번째 사이탐구 영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살 조카를 살해했던 이모 사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모가 아니라 친엄마였습니다.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하는 충격적인 뉴스인데, 아니 이문선 변호사님, 그러면 조카의 배를 5차례 차서 사망에 이르렀던 게 아니라 본인의 친아들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어제 봤던 뉴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데요.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3살짜리 조카의 배를 차서 숨지게 했던 20대 이모. 그 외에 지금 친언니의 아들인 걸로 자식으로 알려졌었고, 또 그 외에도 친언니의 자식 4명을 또 키우고 있어서 뭐 일종의 육아 우울증인가 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조사 과정에서 이 이모가 19살 때 친언니가 결혼한 형부로부터 2008년도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 조카로 숨겼던 자신의 아이, 그리고 언니가 낳은, 근데 왜 신고를 안 했느냐? 언니가 몸이 약해서 너무 더 아파질까 봐 차마 신고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진짜 낳은 4명의 아이까지 그냥 다 미웠던 거죠. 꼴도 보기 싫고 하는 그 와중에서 자기가 조카로 키우지만 친아들인 그 아이가 뭐 어린이집에서 도시락통을 꺼내와라고, 어린이집 갔다 온 다음에 가방에서 도시락통 꺼내와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게 이제 기화점이 돼서 아이를 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부에 대한 분노가 아이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고, 조카로 숨기고 키울 수밖에 없었던 친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살인죄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형부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 그 형부는 성폭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경찰이 이 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구속을 해야 될 텐데요. 정말 근데 주변의 그 주민들은 형부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채고 있었대요. 형부가 50대더라고요. 51세인데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처제를 성폭행하기 시작한 게 한 40대 후반이었다는 얘기죠. 중후반이었는데 항상 노상 술에 취해 있다. 한 씨라고 하는데 항상 지금은 일적치 않은 사람의 노상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람이어서 뭔가 집에서 사고를 칠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를 쳤는데 과연 친언니는 몰랐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알겠죠. 아들까지 낳았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김병민 전 의원님, 조금 이게 나눠서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형부에게 그런 모욕적인 성폭행을 당한 이 처제의 이모의 분노와, 이모 또한 피해자이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작은 생명을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행위 아닙니까?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죽은 아이도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아이의 위로 이제 자매들이 있었거든요. 형제 자매들이 4명 정도 있는 아이들. 저는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 남아있는 아이들이 가장 걱정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아빠는 경찰에 구속될 거고, 이모도 구속되고, 엄마는 지금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우리 사회의 안전보장망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래도 그렇게 후진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연일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정부 지자체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주저하는 것들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어디에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어딘가에 얘기를 했을 때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건데, 한 채 망설이도 없이 정말 정부와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이런 일들이 최소한 또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겁니다. 아까 우리 윤 실장이 갑질의 악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폭력의 그 악순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형부와 그 다음에 언니도 나이가 차이가 18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니도 33살에 불과하거든요. 아이를 넷이나 낳았지만. 그러면 이 아픈 그 아내한테도 잘했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폭력적인 집안에서 이렇게 폭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아픈 언니를 보면서 이 처제도
자신의 폭력을 내면화하면서 이게 반항도 못하고 언니가 아팠다고 하지만 반항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이렇게 그 어떤 폭행을 당하는 걸 갖다가 내면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내면의 분노가 쌓여서 그다음에 조카로 키우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그 분노가 터져 나왔던 거고요. 자기 조카 친아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 이런 끔찍한 가정의 비극을 낳게 됐는데요. 그 하여튼 어떤 순간이든 아까 뭐 외부의 사회 안전망이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폭행의 고리를 끊어야 되고 예. 정말 피해자의 어떤 용기 이런 걸 끄고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사회탐구 영역이 희망이 없는 청년층의 그릇된 행동 그리고 갑질로부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그리고 폭행의 희생양이 결국 또 다른 끔찍한 폭행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폭행의 순환고리. 우리 사회가 처한 아픈 그늘의 모습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딱 7일 남았습니다. 각 당의 선거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4.13 총선 D-7일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요즘 김 대표가 가는 곳마다 입에 죄송합니다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걸까? 읍소 전략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한번 김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우리 새누리당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4.13 총선에서 우리에게 표를 찍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신다.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50, 60대 중장년층이 투표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윤태웅 실장님, 아니 뭐 눈물로 호소할 것까지 용서를 구할 것까지 있나? 제 생각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한 3일 지나가지고 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돌이켜보면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가 그 세월호 참사 직후였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였어요. 예. 새누리당이 그때. 그리고 730 재보선 때도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피켓 같은 거 들고 광화문에 서고 그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2016 그리고 2015년 4월 재보선 때도 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였거든요. 또 그래요. 2016년 4월인데. 또 그런다.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좀 당당한 모습,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뭘 잘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이게 2년 동안 주구장창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선거 앞두고 동정표 앓는 소리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은 효과가 2014, 15년에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에는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지겹다, 또 그러냐.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그러긴 하겠는데 모르겠네요. 이기준 의원님 17대, 18대 국회의원 2번 당선되셨는데 그때 총선 때도 당시 한나라당에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17대 때는 그 이른바 차떼기. 그것 때문에 진짜 후보들 고생 많이 했죠. 예. 국민들이 자꾸는 잊어버리고 정치인들은 그걸 이제 이용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걸 보면서 저러실 게 아니라 양당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걸 꼭 실천할 수 있는 후보들이라는 것 또는 당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의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을 제가 만났는데 예. 저는 그 사람 선거운동하고 찍을 땐 딴 사람 찍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반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의 욕만 하고 뭐 구걸만 하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화가 나서 상대를 찍었다는 거예요. 남의 욕만 하고 구걸만 했다.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힘차게 믿을 만한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여야 다 그렇습니다. 예, 다시 선거 상황판 한번 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읍소 전략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새누리당 상황입니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는데 뭐 텔레파시 얘기도 했나 봅니다.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통령께서 멕시코에 계시지만 마음은 여기와 계실 것. 요새 대구 선거가 참 걱정이 많으셔서 밤잠을 못 이루시지 않겠나. 만약 대구 선거 잘못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큰일 난다. 그리고 저 발언 앞뒤로 우리 대구에서 텔레파시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자. 윤태곤 실장님. 네. 이 정도 박수 소리는 멕시코까지 안 들리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말씀을 텔레파시를 통해서 대통령께 그대로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대구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텔레파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는 죄송합니다고 뒤에는 우리 박 대통령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인데 아니 우리 유권자들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치인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그 힘든 사람들한테 서민들한테 아유 우리 불쌍한 박 대통령 도와줘야 되고 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도와줘야 되고 이 참 뭐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뭐가 거꾸로 돼도 예. 단단히 거꾸로 됐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중앙일보 1면을 소개해드렸는데 예.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 텔레파시로 도와주자라는 발언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진짜 마케팅이 사라진 건지 아직도 강화되고 있는 건지 오늘 오랜만에 면대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병미 전 의원과 윤태곤 실장이 준비했는데 오늘의 면대면입니다. 될까요? 자, 윤태곤 실장님은 12년 만에 박근혜 마케팅 사라졌다. 김병미 전 의원은 무슨 기사 들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까요? 영남서 채소 10곳 날아간다. 또 박근혜의 기대는 새누리. 영남에서 채소 10곳 날아간다라는 게 이거 정말 허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TK, PK 지역에서 과거에는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라고 했던 새누리당 후보들이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대구 지역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거의 진 적이 없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죠. 류성걸, 홍일학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 연대를 하는 사람들 혹은 민주당 후보들까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이 부산 지역으로 내려가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이만기 후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손수주 후보도 계속 밀리는 거로 나오고 게다가 얼마 전에는 또 노회찬 후보가 그 더민주와 단일화를 이뤄내갖고 거기도 또 앞서가고 있고 부산이 현역 의원으로 볼 수 있는 또 경남 지역이 현역 의원이죠. 민홍철 의원까지 지금 하나하나 꼽아보면은 최소 10곳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믿을 건 대통령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결국 믿을 건 대통령밖에 없다. 읍소 전략인데 그래서 기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새누리당은 다시 박근혜 마케팅에 나설 태세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마지막은 그 인용하신 거죠? 네, 목이 쉬어가는 목소리로 우리 김무성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전국을 돌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마케팅은 조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도와야 대한민국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영남에서 최소 10곳이 날아갈 정도로 표를 주지 않고 외면하는가? 결국 대통령을 팔아먹고 네. 그걸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공천파동에서 사람들께 신뢰를 잃었고 우리가 미스터 피자 갑질 회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미스터 피자는 맛있습니다. 예. 가성비가 아주 좋은 피자예요. 하지만 이미 한번 마음이 떠나면 절대로 그 피자를 사 먹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니 우리 김병미 전 의원님이 예. 그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소속이셨는데 그 여당 주요 지도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팔아먹는 세력. 저는 듣는 저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데 그래도 됩니까 진짜? 제가 대통령을 팔아먹는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 주요 당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거를 몰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실상 대통령이 기대는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국민께 읍소하는 진정성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과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마음이 최소한으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정성희 위원님. 대통령 마케팅 언제까지 할 거냐 질타가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민 의원이 좀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어저께까지는 읍소였잖아요. 우리 130억 뭐 무너질 수 있다는데 이제는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을 하는 건데요. 김무성 대표는 어제 대전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과반 의석에 미달하면 박근혜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거다.
또 조원진 의원 이후 여러 번 소개했던 대구 경북의 대통령 우리가 만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번에 표 안 주면 우리 식물 정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저는 협박으로도 들리거든요. 예. 왜 이 말이 진정성이 없게 느껴지냐면 지난달에 공천 파동이 한창일 때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군에게 총질만 하는 국회의원이 잔뜩 있으면 뭐하냐. 예. 쉽게 말하면은 질적으로 박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돕는 몇 명만 있으면 되지. 의석수 좀 줄더라도. 의석수가 뭐 하는 게 뭐가 좋냐고 얘기를 했던 게 불과 지난달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공천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거 싹 잊어버리고 우리 이렇게 표 조금 주면 우리 식물 정부 되니까 이 줄라. 이게 어느 것이 새누리당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다. 예, 그거를 우리 동아일보 사설에서 오늘 비판하고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나온 5, 60대가 싸늘하다.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5, 60대는 옛날에는 무조건 여당 지지자인데 요즘 안 그래요. 투표 안 하겠다는 의사도 많지만 저는 5, 60대가 변화했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대 초반에서 60대 가까운 사람들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가지고요. 고등교육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정부가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여당에 표 찍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 변화의 어떤 큰 흐름을 우리 새누리당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중앙일보에서 얘기한 박 대통령을 파는 마케팅 전략 이제 사라졌다라고 한 지적이 희망적이고 맞는 얘기고 예. 또 동아일보 논설대로 언제까지 박근혜 마케팅 할 것인가 이게 안타까운 지적인데 최경환 후보는 지금 여전히 그걸 하잖아요. 상당히 뒤떨어진 사람입니다. 뒤떨어진 거다. 예, 현상 파악을 못하고 그것이 표 떨어지는 소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박 대통령을 계속 뭔가 팔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도와야지 이렇게 할 거다 판단하는 상황 판단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 20년 전쯤에 했던 선거운동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 전쯤이다 트렌드가. 어려운 말로 하면 지금 상황은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열석 그것이 날아갈지 열석 이하가 날아갈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현재 하는 것을 보면은 자업자득의 참 제일 낮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수도권과 TK가 지금 온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냐? 연기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연기자들이 정계를 가나 했더니만 때마다 바꿔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수도권도 연기합니다. 어떠냐 하면요. 지금 중앙일보에서 소개된 예를 볼까요? 12년 만에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졌다라고 한 다음에요. 서울의 새누리당의 A 후보 같은 경우는 당초 문구를 딱 뭐라고 박았냐. 박근혜 대통령 뒤에 뭐뭐뭐가 있습니다라고 박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새누리당에서 점점 자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바꿨냐? 자, 쓴소리를 해온 누구 그새 바꿨답니다. 순식간에 친박에서 할 비박으로. 말은 했습니다. 이런 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로 자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랬나 보죠. 뒤에서 쓴소리를 했나 보죠. 그랬구나. 예.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뒤에서 죄송합니다. 쓴소리를 했겠죠. 설마. 아무튼 연기 하나는 타고들 났습니다. 예. 새누리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선거 상황판으로 돌아가서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빨간 점퍼 안 입는 게 유행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노 후보 색깔 지우기가 트렌드처럼 나오고 있다. 네. 아니 정말입니까? 낙동강 벨트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데요. 경남 김해을에 출마한 김경수 후보가 지난 선거 19대 총선에서 이런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예. 듣기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짠하게 심금을 울리는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사실상 근데 PK 지역에서 그것만 갖고 당선되기는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포스터가 저렇게 바뀌었군요. 예, 이번에는 경험이 다릅니다. 실력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김경수라고 했는데 일단은 본인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당선도 가능한 상황이 이렇게 놓여지니까 그 과정에서 과거의 친노 색깔을 가지고 프레임을 형성하면 오히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색깔을 싹 지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부터 진작에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19대 때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튼 뭐 선거에서 굉장히 여야 할 것 없이 이제는 누군가의 사람, 누군가의 정당으로 승부가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 인물로 정책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서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른바 친노 세력,
친노 세력으로 불리는 특정 계파에 힘이 쏠리는 것에 대한 어떤 유권자들의 반감 때문에 이런 후보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색깔을 지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런 드는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예컨대 이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인지도가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 대통령 뭐 이제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서라 이런 게 있으니까 노 대통령의 마케팅을 해가지고 인지도 올라갔고, 근데 그거 가지고만은 당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고 자기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자신이 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세운 거고, 부산에 보면 이제 박민식 의원이 고전하는데 그 상대인 전재수 후보라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청와대에서 이 부속실장 한 분인데 지금 이제 노 대통령 이야기를 안 꺼내거든요. 예. 이분들이 뭐 노 대통령 뭐 배신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자기 마케팅 할 만큼 자신감이 붙었다, 상황이 네. 좋다라는 거겠죠. 반대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제발 박근혜 대통령 팔지 마시고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이름 팔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오지 마라 부르짖으면 뭐하나. 반대인. 내일 문재인 대표 호남 가겠다,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공식적으로 문 대표 호남 가면 표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문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부르면 간다. 예. 라고 했어요. 근데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김경수, 전재수 이 두 사람하고 좀 상반되는 경우인데, 익산의 한병도 후보라고 전북이죠. 여수의 백무현 후보라고 전남이죠. 여수니까 한 명씩 각각 부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상대 후보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예. 많이 뒤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을 흔들어야 되고 논란을 일으켜야 되고, 일단 이기는 건 고사하고 접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오면은, 그리고 이 각각 상대가 이제 조배숙, 주승용 이른바 비노로 불리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붙으면 이제 싸움을 크게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좀 많이 올라온 후보들, 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은 좀 문 대표가 오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가는 목적이 정 의원님 선거를 돕는 목적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의 대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진단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좀 분석이 틀리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입장 변화가 없는데,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 호남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호남의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한 대로 본인이 필요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그 호남을 갔다는 명분은 살리고 그 도움을 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판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그 구도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소위 작은 의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대의 호남 전체의 분위기에는 그 지장이 있는 이런 딜레마 상황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당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돌직구쇼 선거 상황판입니다. 국민의당의 첫 번째 소식은요. 입단, 폭행, 피습 등등 격해지는 신경전. 아니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길래 뭐 폭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까? 이번 선거 내용이 어떻고 한데 굉장히 평화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폭행이 있었습니다. 인천 나물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기호 후보한테 일부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한테 그 피습을 당했습니다. 예.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혼자 돌아오다가 뒤에서 후드 티셔츠에 예. 이렇게 모자를 쓴 남성이 뒤에서 밀치고 가는 바람에 부상을 입어서 가벼운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입었는데, 문제는 아직은 범인을 잡지 못해서 이것이 상대당에 의한 공격인지 어떤 좀 정신이나 어떤 이런 행동이 이상한 사람의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이고 많이 다쳤네요. 아직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고요. 예. 또 국민의당 후보인데요. 그 강북을에서 조구성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좀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뭐 꺾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역시 상대 후보인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우리 지지자들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뭐 선거 운동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지지자 간의 충돌이건 어떤 사람에 의한 어떤 폭행이건 선거에서 저렇게 폭행이나 피습이란 단어를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절대 폭행이나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요즘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밥통 말고 3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게 제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당 창당 2달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양당 철밥통들은 국민의당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국민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안철수 대표가 자신감 있게 말했고 유세를 많이 해서 목도 좀 쉬었는데 양당 철밥통은 왜 국민의당 얘기만 하느냐. 그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하고 연관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좀 상승세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물론 모르겠지만은 전부 호소하고 자기네 무슨 누구 팔고 마케팅하고 당내 뭘 갈등을 이렇게 이용해서 뭘 하고 하지만은 비전을 좀 얘기해야죠. 물론 공보에는 비전 그 제시가 있겠죠. 그러나 현장에서 정말 국민에게 우린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의 말이 이 현상에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이 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네, 철밥통들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4월 13일에 꼭 선거하고 싶은데 해외 출장이 있다거나 아르바이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 때문에 어딜 가야 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8일과 9일이 있습니다. 4월 8일도 9일도 찍는 날, 찍는 날? 도장 찍는 날입니다. 선거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신청하고 있는 시민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출근, 출장 등의 이유로 투표하기 힘들어서 8일과 9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사전투표도 활발히 이용하면 좋죠? 요즘은 그 사전투표가 중요한 게 사전투표의 결과에 본투표가 거의 똑같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운동 캠페인이 아주 활발한데요. 요즘은 저렇게 사전투표가 아주 쉽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은 용납이 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또 설현 씨가 심쿵심쿵 투표하세요 하트를 그리는데 투표해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한 표 13일이 아니라면 8일과 9일에라도 행사해 주시기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바꿀 수 있는 힘,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 제대로 된 국가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